경제 인사이트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정치 이벤트들이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중산업경제연구소니까 미국과 중국을 한꺼번에 보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도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얘기부터 해보죠. 20차 당대회가 폐막했는데 시진핑 3위원님, 그다음에 1인 지배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이벤트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식으로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전 언론들 같은 경우에 서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시장 질서를 따르지 않고 중국식 나름대로의 경제 계획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은 2050년까지 현대화 강국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과 대등한 경제나 문화,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결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나 그리고 금융, 이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자와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쇄국하는 중국 요새화, 포털리스 차이나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현재 격차 확대로 인해서 진위 계수가 0.5로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인 공동 부유 정책, 그리고 앞으로 마오쩌둥식 계획 경제의 기반이 되는 인민 경제론을 가지고 중국을 앞으로 5년간 다스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앞에 경제 앞에다가 무슨 중국식, 한국식 이렇게 붙이면 꼭 문제가 생기던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공동부유를 3기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 청년들 5명 중 1명은 백수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 실업 문제가 사실 중국이란 체제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 가난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박사 같은 경우에도 노점 판매원들을 단속하는 이런 직장을 취업을 해야 될 정도로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청년들이죠. 16세부터 24세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19.9%가 나왔는데요. 이는 도시와 농촌을 섞어서 조작하는 통계 기법상 실제적으로는 25%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졸업하는 대졸자들 같은 경우는 1,096만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들 중에 25%는 IT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진 민테라든지 마엔을 비롯해서 중국의 BAT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신규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투자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2030년까지 젊은 층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노점과 관련된 경제 활성화 정책인데 이거 가지고는 중국의 젊은 층의 불만을 다스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에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성장률 목표라는 건 결국 이제 이 실업을 최소화하는 이런 거라고 하던데 바로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자, 그다음에 중국 경제는 사실 큰 그림은 시진핑 주석이 그리겠지만 경제는 총리가 맞지 않습니까? 리커창 총리에서 리창 총리로 이제 앞으로 바뀔 거다 이런 예상인데 리창 총리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절강성 시절부터 시진핑 주석의 비서 역할을 해왔고요. 경제 쪽보다는 오히려 정치 이데올로기에 조금 편향된 인물입니다. 네. 이 때문에 부총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부총리로 유명하게 올라온 사람이 아무래도 현재 중국 안에서도 마르크스 경제학의 1인자라고 하는 허리평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주임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공동부유론과 관련해서 작성을 했고요. 또 인민경제론이라고 해서 국영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은 인민이 소유해야 하고 자주발전, 애국주의의 근간을 두고서 노자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로 가자고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애국주의,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중국이 앞으로
시장의 개혁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관련해서 땡큐 차이나를 외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제2의 마인 사태들이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뭐 정치라는 게 잠들 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하나의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 같은 나라도 그럴 텐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중국 요새화 전략이라는 것이 경제라는 것이 뭐 글로벌화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엮이는 건데 이거 대신에 뭐 시장 경제 대신에 공동 부유나 인민 경제로 이래 가지고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중국 경제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자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중국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유럽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유럽 기업 중에 23% 정도는 중국을 좀 탈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그 스타벅스, 에스토로더, 코카콜라 같은 그 소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해서 매출이 한 29%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된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든지 또 앞으로 향후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줄인다면 연간 한 250억 달러 미국 기업들의 손해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300억 달러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급망 구축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도 아프고 중국도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차이나 런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죠. 자, 당대회 기간 동안에 발표가 미뤄졌던 중국의 그 3분기 GDP 성장률이 그제 발표가 됐어요. 2분기에는 0.4%인데 이번에 3분기에는 3.9%입니다. 뭐 최소한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이렇게 보나요? 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 구입 정책에 따라서 소비가 조금 반등을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 경계 대책이 계속 나온다면 더 이상 빠지진 않은 것은 분명한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의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투자나 소비가 모두 침체 국면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3.4% 전후로 평균치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4%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내년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현재 그 인사철에 들어갔는데요. 그 소위 말해서 정치 계절에 들어가면서 교체가 예상되는 그 당 간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국유기업체 간부들 같은 경우는 모두 손을 놓고 투자를 좀 줄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더라도 대출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경제는 좀 불안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중국 대졸자가 뭐 1,100만에 달하는데 성장률 1%포인트가 한 200만 명 정도를 고용하는 여력이 있다면은 적어도 5% 이상은 좀 성장을 해야 될 텐데 내년에는 가능할까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아무리 잘해도 4% 정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경기 부양으로 해서 퇴직자의 그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60세에서 65세로 올려주고요.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도 내놓을 예정으로 있고요. 서기 동수라고 해서 중국 동쪽에 있는 물을 뽑아다가 서쪽으로 보내는 이런 파이프라인 작업도 대대적으로 지금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형 도시화 사업을 통해서 실업률을 좀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작년도부터는 노동 인구까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대립 격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급속도로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인민경제론에 의해서 이거와 관련된 개혁 조치를 지금 늦추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장 둔화로 인해서 회색 코뿔소라든지 그리고 블랙스완이 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뭐 우리가 심각해서 그렇지 사실 중국도 고령화가 엄청나게 심각하죠. 뭐 그런 거 감안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한다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이 중국의
중국이 경기 분양을 위해서 내년에 신형 도시화 사업을 편다.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규모로 올라서기는 데는 가장 큰 게 디지털 경제의 그 투자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경제가 현재 450조 원 정도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GDP 대비해도 한 36% 되는데요. 이를 더 확대시켜서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현재 650개 도시에 광섬유 케이블망을 깔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4억 2천만 명의 인터넷 플러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45개 산업들뿐만 아니라 현재 600개 도시의 신형 도시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요.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또 온라인 교육이나 원격 치료와 같은 비접촉식 경제를 우선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나 AI와 같은 고도의 융합적 인프라 시설을 정비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중국의 투자는 내년에도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경계할 만큼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의 반도체 실력은 상당히 걱정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데요. SMIC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최대 위탁 가공 업체인데 무려 7나노미터급의 반도체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와는 2년의 기술 격차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SMIC뿐만 아니라 월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카메라의 CMOS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세계 최대 기업이 있고요. 중국 안에서만 설계 기업만 무려 1,6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컴퓨터용 CPU뿐만 아니라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까지도 만들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얼굴 인식 지문 또 음성 인식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나 소프트웨어 수출을 미국이 막고 있겠지만 중국은 우회로를 통해서 이를 돌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첨단 기술을 둘러싼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국의 수출 통제가 우리한테는 기회이자 동시에 또 어떻게 위험 요인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게 당대회도 끝났는데 그동안 중국이 코로나를 봉쇄 위주로 완전 도시를 봉쇄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민심도 흉흉하고 경제적 손실도 상당했는데 이제는 이제 시 주석이 3년임에 들어가면서 이런 코로나 정책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어요. 네, 최근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요.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74개 도시에 3억 1천만 명 정도가 감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실 채권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도 6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전염력도 떨어지고 치명률도 낮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시주석 입장에서 볼 때는 상기 임기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백신 외교, 인류 공동 운명체와 관련된 철학을 배포하는데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를 바로 위드 코로나는 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와서 중국에서는 폭발적인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은 위챗의 건강 코드에 붉은색을 부여를 받으면 외출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위 진압뿐만 아니라 사전 봉쇄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 전인대가 끝나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인사철이 끝난 다음에야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선진국을 지향한다 그러면 이런 정책으로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데요. 사실 지난 6월부터 넉 달째 지금 우리 대중 무역 적자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출전 다변화 이런 거 사실 말이 쉽지 지금 안 하고 싶어 안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좀 잘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비중을 좀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으로 지금 인구들이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젊은 층의 인구도 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억 달러의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포기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과감하게
과감하게 온라인 매장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과 초기술 격차를 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놀러폰이라든지 또 폴더폰도 고급 사양, 그리고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3나노에서 다시 1나노로 가는 이런 초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뭐 중국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요. 또 매출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 시장을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그동안 1대1로 통해서 우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미중 간의 이 갈등, 또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등등에서 신냉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대1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뭐 국제 질서를 자신의 힘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대1로를 국제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지난 10년 동안 1조 달러가 투자가 됐는데요. 이 중에 60%인 6천억 달러가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부실 채권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또 계속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실채권 문제가 위해나 약세에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실채권 문제를 좀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올해는 중국 당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년 주기로 그 사이클이 있는 해죠. 이런 중국의 변화, 이런 것들이 미국 그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리고 다음 해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 새로운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대선의 유리한 구도를 재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간 선거 다음 해에는 95% 확률로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당대회하고 그리고 중간 선거가 치러진 다음 해를 보면은 어김없이 주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뭐 증시와 관련된 비관론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증시에서는 그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아노마리 현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주시장과 관련해서 내년도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낙관론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뭐 3기 재집권에 들어가면서 사실 세계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동반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뭐 심각한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차이나 리스크를 피하자라는 일종의 차이나 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정권이 출범하면 허니문 랠리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중국은 그 폭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 그 골든 드래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무려 14%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이라든지 그리고 인민 경제론 또 시장 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현재 그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뭐 차이나 런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인 그 매도 압력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좀 돌아서야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취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신호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내년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도 압력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중국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